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온 가족이 함께 밥 먹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과 예절 등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국내 1호 밥상머리 교육 전문가가 있다고 해서 모셔봤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서원대학교 김정진 교수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가정교육은 밥상머리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은 저도 들어봤거든요. 네. 제가 앞서 밥상머리 교육의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네. 교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네. 설명해 주시죠. 예. 밥상머리 교육은 보면 단어가 3개가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밥상, 머리, 교육 이렇게 합성어잖아요. 그래서 밥상은 그 공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집에 와서 모이는 공간은 밥상이잖아요. 네. 그죠? 이게 밥상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머리는 순수 한국말, 우리말인데 시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책 앞에 보면 머리 끓이듯이. 그렇죠? 아이도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가 시작이 되냐? 밥상에서 아이가 부모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육체가 시작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하고 또 여러 가지 밥을 먹어서 대화를 또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니까 정신이 시작되고 또 성숙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은 아이가 밥상에서 육체와 정신이 시작되고 성숙하는 그런 교육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면 네네. 좀 오래된 전통 문화쯤으로 여기고 네. 학문적으로 접근한 연구자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 오랫동안 이 밥상머리 교육을 연구해 오신 입장에서 네. 이 교육의 효과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예, 제 사례를 말씀드려 버리면 제가 한 7년째 지금 아이들하고 저도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 밥상머리 교육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 덕후처럼 이렇게 됐는데 한 3, 4년 정도 지났을 때요. 밥상머리 교육을 하고 나서 이제 어느 날 그 우리 둘째 아들이 오더니 저한테 그때가 아마 10살쯤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 오더니 아빠 그 주택담보대출 얘기가 뉴스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 용어가 생소하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받은 게 있어요. 한 7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쭉 해줬어요. 어떻게 갚고 있고 엄마랑 또 맞벌이 하니까 어떻게 갚고 있고 매달 얼마씩 갚고 있다 뭐 등등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나서 이제 아이하고 얘기하다가 직업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 나중에 직업 가져서 돈 벌면 뭐 할 거야?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주택담보대출부터 먼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라고 물었더니 애가 팽이 살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팽이 엄청 꽂혔을 때인데 그러니까 팽이보다 주택담보대출 갚는 게 더 우선인 거죠. 근데 그거는 저하고 늘상 이제 밥상머리를 통해서 소통을 했더니 우리 집안의 어떤 그 여건이라든지 환경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게 바로 밥상머리 교육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거는 이제 캐서린 스노우 교수팀이 연구한 건데 각 가정에 녹음기를 놓고 2년 동안 관찰했더니 어떤 책으로 배우는 단어는 300개밖에 없었는데 단어를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배운 단어는 1000개가 넘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밥상머리 교육 그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한테는 보면 어휘력이라든지 사고력이 크게 증진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용어 자체가. 왜냐하면 용어가 없다는 것은 현상이 없기 때문에 용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보면은 부모하고 어릴 때부터 계속 하브루타라는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대화를 끊임없이 주고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니까 맺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라는 게 아예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집집마다 그 밥상머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네네. 거네요. 그렇다면 네. 우리나라 역사에서 네. 이 밥상머리 교육이 이루어진 그런 흔적이나 기록이 있을까요? 예. 시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 찾은 문헌 중에는 가장 앞선 문헌은 세종실록에 나오는 세종대왕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438년 이제 11월 23일 날 세종실록에 나오는 기록에 보면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세자와 같이 하루 3차례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육을 해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세자하고만 먹었던 것은 아니고 실제 기록에 보면 그 대군들 그리고 공주들하고 같이 자녀들하고 같이 먹었던 거예요. 밥을 하루 3차례나.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는 굉장히 바쁘신 분이었잖아요. 발명도 많이 하셨고 한글도 창제하셨던 분이고 또 이제 나란 일을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루 3차례씩 같이 밥을 먹으면서 밥상머리 교육했던 기록이 가장 앞선 기록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문종이죠. 나중에 이제 그 세자가 문종이 되거든요. 문종이 그 조선 왕조 518년 동안 가장 효자로 평가를 받아요. 이제 그게 이유가 그 기미상궁 역할을 했거든요. 기미상궁이 이제 임금의 그 밥상을 미리 이제 맛을 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 문종이 그거를 자처해서 무려 30년 동안 기미상궁 역할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효자였던 거죠. 아, 네. 네. 이렇게 예의 범절을 중요시했던 조선시대 선비들이라면 네네. 이 밥상머리 교육을 자녀들에게 실행했던 사례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선비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유교 사회였고 그다음에 성리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밥상머리에서 조용히 했을 것이다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자녀들하고 대화하고 했었고요. 그 중에 이제 독보적인 분은 이황입니다. 태계 이황. 이황 선생님은 이제 우리 충북 지역하고도 인연이 깊어요. 네. 단양 군수를 이제 하셨고 단양 팔경이란 것도 이황 선생님께서 단양 군수를 하시면서 본인이 만든 관광 브랜드예요. 네. 단양 팔경도 이제 그런 우리하고 인연이 깊은데 이황 선생님께서는 이제 예전에 대과에 급제해 갖고 서울에서 계속 관직 생활을 했고 또 자녀들도 이제 그러고 내서 안동에 내려오셨을 때 또 오히려 또 자녀들은 또 서울에 있고 해서가지고 사실 밥상머리 교육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없었습니다만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서 편지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편지만 하더라도 아들한테 보냈던 편지가 516통이 남아있고요. 네. 그다음에 손자한테 보냈던 편지도 153통이나 남아있어요. 현재 남아있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0통 이상이 됐을 거라 이제 보고요. 그 중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태계 이황 선생님 댁이 그 아들이 귀했어요. 그랬는데 손자가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되게 기쁘게도 이제 증손자가 태어났습니다 하고 이제 편지가 온 거죠. 너무 기뻐서 네. 태계 이황 선생님께서 창량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보내고 그런데 한 2달 뒤에 다시 편지가 왔어요. 근데 아이가 젖을 못 먹어서 지금 영양실조에 걸렸다. 그러니까 그 집안 하인 중에 금방 출산한 여자 하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서울로 좀 보내서 젖동량을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황 선생님께서 뭐라고 답장을 보내냐면 우리 증손자, 우리 손자 살리자고 다른 아이를 죽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답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2달 지나고 다시 편지가 왔는데 결국은 그 영양실조를 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황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제 슬퍼하시면서도 답에는 뭐라고 보냈냐면 시간을 되돌려서 그때로 간다고 해도 나의 그 판단은 똑같다. 이렇게 이제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편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인성교육도 하고 밥상머리도 계속 했었던 그런 이제 이황 선생님 사례가 있죠. 네. 예. 그리고 아까 앞에서 유대인들의 밥상머리 네. 교육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랑은 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이 유대인들은 이 밥 먹는 시간이 대화와 소통의 시간이었는데 네네. 우리는 약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시간, 또 심지어는 말하면 혼나는 시간이었잖아요. 네네네. 어쩌다가 이런 문화가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참 그게 궁금했어요. 우리 문화는 왜 이렇게 밥상에서 조용히 해야 되는 문화가 뿌리 내렸을까? 그래서 이제 시간을 거슬러갖고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연구를 통해서 제가 밝혀낸 것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활발하게 선비들이 자녀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대화했던 것들이 어떤 각종 뭐 문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에도 나오거든요. 뭐 심지어는 지금 세종대왕님께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세종실록에. 근데 그게 언제 변형이 됐냐면 일제강점기 때 이제 변형이 됐고요. 실제적으로 그 조선총독부에서 그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라는 2인자인데 정무총감이 내린 88호 명령을 보면 가정 내에서 일본어만 쓰게끔 이렇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는 밖에서는 학교에서는 당연히 일본어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문화가 말살이 되는 거고, 근데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도 그렇게 일본어를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1937년도에 그 조선일보에 실제 나온 기사가 있어요. 제가 찾았는데 그걸 보면 기사에 일면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무총감의 그 명령 때문에 자녀들은 일본어를 써도 부모 세대는 일본어를 안 배웠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모와 자녀를 단절시키는 행위다라고 그때 사람들도 그런 걸 인식하고 신문에 기자가 적을 정도로 인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나면서 보면 일제강점기 때 통해 가지고 밥상머리에서 조용하게 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집에 와서 일본어를 막 쓸 때 밥상에서 부모님은 어떻게 못 쓰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많이 변형돼. 근데 그게 굳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온 어떤 악습이죠, 사실은. 네. 우리 밥상머리에도 일제 잔재가 있었다는 그렇죠. 게 네. 정말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이 유대인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서도 좀 더 소개해 주시죠. 예, 예. 그러니까 유대인의 밥상머리 교육을 하브루타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유대인의 밥상머리 교육은 보면 전 세계에서 어떤 그 국가 단위 또는 민족 단위에서 동일한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유일한 사실은 예,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똑같은 밥상머리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뭐 열이면 열 다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하브루타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거 창업자잖아요. 그것도 그분도 이제 어떻게 성공하게 됐습니까? 기자가 물었을 때 부모님하고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성공하게 됐다. 뭐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스티븐 스필버그는 주라기 공원 만든 감독이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게 됐습니까? 하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밥상에서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하면 그냥 계속 들어주시고 또 계속 그 이야기를 이끌어 주셨다. 그걸 성공 비결을 많이 꼽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밥상머리 교육이 사실은 오늘날 유대인의 어떤 성공 비결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그래서 유대인의 노벨상이 지금 전체 나온 노벨상이 1000개가 좀 넘는데 약 30%가 유대인이 다 노벨상을 30% 받았거든요. 유대인이 그 노벨상을 왜 이렇게 많이 받았을까? 결국은 그 노벨상이란 것은 발명과 발견이잖아요. 창의력과 관계된 건데 그런 부모님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갖고 연결이 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밥상머리 교육이 오늘날 유대인의 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앞에서 이 우리 역사 속 밥상머리 교육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네네. 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네. 이 밥상머리 교육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진짜 역사하고 이제 관계된 건데 기원전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기원전 63년쯤인데요. 그때 로마하고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됐고 그 땅에 살던 그 유대인들을 로마인들이 다 강제 이주를 시켜버려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이제 떠돌아다니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특히 유럽이 가까우니까 그 바로 옆에가 유럽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유럽 쪽으로 정착을 하고 아프리카도 많이 내려오고 했었는데 그 정착한 다음에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돈을 잘 벌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 키워드 하면 교육하고 돈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현지인들보다 돈을 많이 버니까 현지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은 재산을 물려주지 마라. 그래서 재산 상속 금지법을 만들어요. 곳곳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한 게 그러면 이제 뭘 물려주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했던 게 이분들이 밥상머리 교육. 그거를 통해 갖고 지식과 지혜를 얻는 최고의 방법을 밥상머리 교육이니까 그거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대대로 이제 내려와서 유대인의 완전한 문화로 자리 잡은 거죠. 네. 네, 이 밥상머리 교육을 위대한 유산으로 남길 만큼 정말 중요한 교육법이었을 텐데요. 이게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유대인의 밥상머리 교육은 일단 교재와 그 다음에 교육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데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 방법이 있다니까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오랫동안 지속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재는 뭐냐면 교재와 교육 방법은 뭐냐면 우선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이거는 서양 문명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문명을 탄생시켰던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헬레니즘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헤브라이즘이 있는데 헬레니즘은 이제 그리스인들의 문화와 문명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인의 문명과 문화는 어디서 왔냐?
그 근원을 따지고 가보면 소크라테스하고 만나거든요. 그게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파란 것은 아이를 낳는 걸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라고 하냐면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문화와 서양 문명을 탄생시킨 사파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질문식 대화법입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 뭐 변증법이라고도 하지만 질문식 대화법. 우리말로 하면은 말꼬리 잡기예요. 말을 꼬리를 잡고 계속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참될 진리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데 그거를 교육 방법으로 삼은 거고요, 유대인들은. 두 번째는 헤브라이즘인데 헤브라이즘은 유대인의 문화와 문명인데 바로 신본주의예요. 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완성이 되냐? 바로 탈무드하고 성경입니다. 그래서 탈무드하고 성경을 교재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방법과 교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모두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자기네들 스스로 발명을 한 거죠. 네.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네. 유대인과 우리나라의 밥상머리 교육 방식은 좀 달라도 이 아이들의 바른 인성 그리고 예절 교육을 위해서는 이 밥상머리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밥상머리 교육 전문가 서원대학교 김정진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밥상머리 교육은 각 가정마다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집안마다 이 교육 방식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이 밥상머리 교육에 좋은 사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우선 명문가 사례를 하나 덜어드리면 우선 세계 명문가라고 하는 케네디 집안, 미국 최고의 명문가죠 사실은. 네. 근데 이 케네디 집안은 원래 흑수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아일랜드에서 감자 대기근이 일어나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내려온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했었고 막 그랬었는데 이 집안에 로즈 여사가 시집을 오게 되면서 로즈 여사는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예요. 그분이 시집을 오게 되면서 이 집안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났냐? 바로 밥상머리 교육 문화를 만들고부터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했었냐? 그 구남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식탁 옆에 거기에다가 그날의 가장 핫 이슈 신문 한 토박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은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은 그걸 읽고 와야 되는 거죠. 읽고 와서 이제 엄마 아빠가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신문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막 계속 이제 서로 그날의 이슈, 그다음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 신문에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나눴었고요. 특히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어릴 때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끼리도 막 놀리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을 굉장히 하기 싫었고 또 성격이 좀 내성적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를 사실 고쳐준 사람이 엄마예요. 그래서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계속 발언권을 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면은 칭찬을 해주고 하니까 스피치 훈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더듬는 정상을 고쳤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말 잘하는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 꼽히거든요. 그게 밥상머리 교육에서 이제 시작됐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케네디가의 밥상머리 교육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혹시 우리나라 명문가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예. 저는 신현악 총리 네. 그분 가문을 꼽고 싶은데요. 이유는 제일 오래 했어요. 밥상머리 교육을. 네. 네. 그분 참 스토리가 흥미진진한데 신현악 총리는 그 자녀들하고 저녁을 먹기 위해서 항상 일찍 출근하시고 빨리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는 거죠. 저녁 밥상을 함께 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셨을 분이잖아요. 뭐 장관도 하시고 대기업 회장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저녁에 오셔가지고 자녀들하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밥을 먹으면서 아주 천천히 드시면서 진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셨어요. 굉장히 좀 엄하신 분이기도 하셨는데 그래도 밥상머리 교육을 할 때는 본인이 읽었던 좋은 글이 있으면 갖고 와서 직접 읽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막 하셨어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결혼하고 출가를 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매주 주말에 한 번은 꼭 만나가지고 식사 자리를 같이 하면서 밥상머리 교육을 하고 또 손자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무려 돌아가실 때까지 42년 동안 끊이지 않고 밥상머리 교육을 하셨어요. 진정한 명문가죠. 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분 아들이 신철식이란 분인데 기재부에서 이제 차관까지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아리를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그 42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완전 때로는 친구였잖아요. 친구이자 아버지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서 아버지를 그렇게 심하게 했었고 그게 이제 한 7년 동안 지속됐고 그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서전 형태로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직접 평전 형태로 책을 쓰기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예. 우리 교수님을 일컬어서 국내 1호 밥상머리 교육 전문가라고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이 밥상머리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예. 이게 이제 절박하면은 뭐가 되더라고요. 이제 살아보니까 경험상. 근데 저도 그 아이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말부를 했었거든요. 직장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함께 삽니다만 주말부를 하고 또 아이하고 또 사이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좀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부모 교육이라든지 밥상머리 좀 책도 찾아보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시작이 됐는데 여러 공부를 하고 제가 깨달은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이제 발견인데요. 아, 한국에 좀 체계적인 밥상머리 교육이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게 밥상머리 교육은 유대인들은 아까 이제 교재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탈무드하고 성경.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탈무드를 가지고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집에 와서 1시간 정도 해봤었는데 이게 탈무드는 좀 깊게 들어가면 탈무드는 종교책이거든요. 유대교의 경전이잖아요. 그 만든 사람도 랍비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 아, 이거 계속 하다가는 우리 애들이 유대인이 되겠다. 그래서 내 거를 좀 찾아야 되겠다. 우리 거를.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처음에 신문으로 좀 하다가 신문으로 하니까 애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그러면서 관계가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됐었고 나중에는 이제 지혜톡톡이라는 한국형 탈무드 밥상머리 교육 앱을 이제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이 밥상머리 교육 운동을 펼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운동을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 어떤 내용인지 또 기능은 어떤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이름이 이제 지혜톡톡인데 네. 부모와 아이가 서로 지혜를 나눈다 해서 이제 지혜톡톡으로 줬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교재가 있잖아요. 네. 탈무드하고 성경이라는 그 교재가 있습니다만 성경은 특히 이제 구약 성경 토라라고 하는 토라를 많이 써요. 네. 그게 이제 유대인의 역사책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자기네들의 역사를 가지고 밥상머리 교재를 쓰는 거죠. 근데 한국에는 없잖아요, 체계적인. 그래서 뭘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니까 교재를 다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했고 이제 그래서 무료로 공유를 했는데 지혜톡톡에 들어가면 뭐 인성, 소통, 협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등 15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성을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 사진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상담 기법을 활용하는 건데 아이들이 어떤 그 상담을 받으러 가면 자기 마음을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그림 그리라 그러잖아요. 상담자들이 또는 뭐 사진 카드를 쭉 펼쳐놓고 뽑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 말로 하기 힘든 거는 그림에 실기도 하거든요, 사진에. 그래서 인성에 들어가면 사진이 쭉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 딱 고르고 들어가면 예를 들면 빵 사진을 골랐어요. 고르고 딱 들어가면 질문이 딱 3개 뜹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너가 급식 도우미를 하는데 친한 친구가 빵을 하나씩 줘야 되는데 2개를 달라고 한다 그러면 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거는 이제 배려잖아요. 왜냐하면 2개 주면 다른 친구 하나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통해 갖고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성 역량이 함량되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 한 1,500개가 있고 질문이 한 5,000개 가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밥상머리에서 할 수 있는 토크박스, 교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지금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과 열정이 지금 대단하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도 이 한국인만의 독특한 자녀 교육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이 자녀 교육의 시작은 사실은 태교잖아요. 네. 태교, 뱃속에 있을 때부터인데 우리 한국인만의 가장 독특한 특징, 그 교육은 저는 태교 문화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탄생하는 순간 한국인은 한 살을 먹잖아요. 네. 근데 왜 한 살을 먹을까 생각해 보면 벌써 이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아이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함께 하면서 나왔을 때 한 살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태명 짓기. 태명 짓기도 보면 왜 태명이 한국인만 태명을 지을까? 태명은 한국만 있습니다. 네.
예, 한국만 있는 문화거든요. 근데 이제 이어령 선생님의 한국인 이야기에도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같은 동양권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도 없어요. 예, 그래서 태명 문화짓기, 태명짓고 그다음에 안에서 태교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인만의 좀 독창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네. 근데 솔직히 요즘 아이들은 이 네. 부모님이 밥상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이걸 잔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자연스럽게 밥상머리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기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첫 번째는 부모가 먼저 이제 좀 마음을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인 부모님들이 네. 조금 약한 게 본인의 어떤 힘든 거, 그다음에 일과 고민 같은 걸 잘 얘기를 안 하세요. 네. 근데 그거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 제가 여러 명문가들을 보고 책도 썼기도 했지만 명문가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부모의 일과 고민을 자녀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니까 소통이 되고 부모의 어떤 힘들거나 이런 것들은 자녀가 도와주려고 하죠.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저 사례처럼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일과 고민을 자세히 나눠라. 그러면 자녀도 자기 이야기를 끄집어낸다. 요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직장에서 하면 그건 꼰대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바로 본인이 그 부모님이 성장해 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경험이 곧 지혜지 않습니까? 네. 그 지혜를 가장 좋게 나누는 방법이 자기가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있었던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녀한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네. 예, 그게 어떤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밈이라고 하잖아요. 생각 DNA거든, 그게. 그걸 자녀한테 전수해 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고. 하나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말꼬리 잡기. 그러니까 자녀한테 뭐 질문을 했을 때 단답형으로 하면 딱 끊어버리잖아요. 네. 끊기잖아요. 그다음 무슨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자녀가 대답을 했다 그러면 그 대답에서 다시 질문형으로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꼬리 잡기 하는 거죠. 네. 그게 소크라테스 아까 얘기했던 삼파수라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대화를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면 좋겠어요. 네, 또 우리 교수님이니까 학교에서 네. 제자들이랑 식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자리에서 당연히 밥상머리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네네. 이 무엇보다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네네. 또 어떤 걸 주로 강조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많은 학생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아예 교과목을 만들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두 과목이 있는데요. 하나는 명저 하부루타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의 그 명저를 가지고 하부루타, 유대인의 밥상머리 교육이잖아요. 그 하부루타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밥상머리 교육 형태를 좀 녹여서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K 하부루타. 그러니까 하부루타는 유대인 거고 K 하부루타 네. 제가 만들었던 그 지혜톡톡이라든지 그런 앱을 활용해서 한국형 하부루타 부모교육이라는 과목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 과목 안에서 학생들도 다 예비 부모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인성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예. 이 또 밥상머리 교육 전문가로 네. 이 부모 교육 분야에서 또 활발한 저술 활동도 펼치고 계시잖아요. 네네.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동안은 뭐 K 하부루타라든지 아이는 질문을 잘한다라든지 뭐 기적의 밥상 뭐 이런 책을 좀 쓰긴 했었는데 조금 거슬러 가서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한국의 밥상머리 교육을 우리 한국인들한테 좀 알리기 위해서 지금은 조선 3대 천재의 밥상머리 교육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 그 다음에 우리 다산정약용, 태기왕 선생님 이 세 분의 밥상머리 교육을 지금 계속 연구해서 찾아가지고 거기에 저만의 또 해석을 붙여갖고 그 책을 지금 이제 집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예. 좋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서원대학교 김정진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밥상에서 밥상으로 이어지는 밥상머리 교육을 일컬어서 이 어른에서 아이로 전해지는 지혜라고 합니다. 이 부모와 자녀가 소통할 수 있는 이 밥상머리 교육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김정진 교수의 앞으로의 멋진 행보도 저희가 응원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